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치는 남자의 새로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군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임금은 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깁니다. 물론 그 주인이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것은 맞습니다. 왕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주인은 법적으로 왕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15 해방이 돼서 일본이 쫓겨난 후에 우리나라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차지하면 됩니까? 남쪽은 이승만이 갖고 북쪽은 김일성이 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원래 나라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196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 제2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8월 22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국치일은 8월 29일이죠. 근데 왜 22일입니까? 요거는 한일 합방이 조약 체결일입니다. 29일은 발효일이고요. 그래서 22일 날 맺었고 29일 날 발효가 돼서 나라가 뺏기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건의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되면 그 물건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겠죠. 따라서 한일합방이 여기 한일협정에 나온 대로 한일합방이 무효라면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임금님께 그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이런 데 대한 책임이 황제에게 있다는 건 사실이라도 그건 절대 군주제를 폐지하는 데 대한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바보가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가지고 불법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 집을 빼앗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멍청하다고 욕을 들어도 쌉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동산 업자의 불법 행각이 드러나면서 업자는 감옥에 갔고 바보가 도장 찍은 그 계약서는 무효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보의 그 집은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 집에 전세 들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보보다 좀 더 똑똑한 그러한 그의 친척에게 줘야 됩니까? 아니면 덕망 높은 옆집 아저씨? 아니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그 집은 바보 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바보라도 일단은 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그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법정 관리인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친척에게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 한일 합방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고 조약이었고 그것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원래 주인이던 대한제국 황제에게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법이고 합법이고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슬쩍 들어와서 마음대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마땅한 그 적법
절차를 따랐습니까? 법적 절차라는 게 첫째, 우리나라 왕위 계승자, 당시 합법적 왕위 계승자는 영친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왕권 포기 각서를 받고 이승만과 미국 군정이 원하는 정부 형태를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국민투표를 해서 과연 국민들이 입헌군주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화정을 할 것이냐 결정해야 했습니다. 왕이 왕권을 포기했다 해서 무조건 공화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우리나라가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국가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화정부를 세우니까 제일 좋아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아마 속으로 조바심했을 겁니다. 혹시나 남한에서 영친왕을 받아들여가지고 왕을 세우고 입헌군주제를 선포하면 어쩌라 걱정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김일성은 김씨잖아요. 자기에겐 정통성이 없잖아요. 서울의 임금님이 김일성 일로 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절해야 되잖아요. 나 싫어! 내가 왕 될 거야! 그래도 백성들이 누가 그를 받아주겠어요? 이씨도 아니고 김씨인데. 남쪽의 이승만 씨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인데 자기는 김일성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영친왕을 내치고 공화정부를 세우니까 자기도 얼른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하고 정부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걔가 왜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서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자기네가 조선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남쪽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만약 해방 당시에 우리가 영친왕을 추대해서 입헌군주제로 갔다면 남북 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6.25 전쟁은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나라님을 향해서 어떻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화정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본래 대한제국이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된 것일까요? 다 알다시피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사무실 하나 없고 깃발 하나만 꽂는다고 해서 정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도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기 깃발 꽂고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물론 망명정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본토 바깥에 정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도 아닙니다. 망명정부가 되려면요, 예전 정부 요인을 모셔다가 참여시켜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드골은 전 프랑스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하던 강요였으니까 망명정부를 세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엔 그런 강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19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영친왕의 배다른 동생인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라고 상해로 가려고 했는데 일제에 발각돼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의친왕이 합류했다면 상해 임시정부는 명분상 망명정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치받을 국민도 없고 통치할 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입니다. 누가 저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누가 총리로 뽑은 겁니까? 누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선출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국이라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적 적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혈 청년들이 세운 여러 가지 애국 단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껏 임시정부라는 그 말에 명칭에 현혹돼 가지고 그게 정말 합법적인 정부인가 보다 세뇌되어서 오랫동안 당연한 법적 절차를 무시해 왔습니다. 임시정부는 전혀 정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어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45년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군주제로 돌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법적으로 대한 황실의 소유였기 때문에 한일 합방이 불법이고 무효로 선언된 이상 당연히 먼저 황실 소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대세였던 당시 기류에 맞춰서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처럼 정말 공화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껏 분열과 파국의 정치 험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점을 자각하고 다시 적법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왜 꼭 입헌군주제여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